성공예감 별책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눈 뜨자마자 뉴욕 증시 어떻게 됐나 확인하는 분들 많죠. 잠들기 전까지 코인 시세를 보는 분들도 많고, 또 뉴스에서는 부동산 집값이 어떻게 됐다더라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시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관심 참 요즘에는 크고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너무 투자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너무 많은 관심을,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재테크 열풍 속에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도 한번 같이 배워보시죠. 오늘은요,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라는 책을, 이 책의 저자인 최부심, 최상욱 대표와 함께 읽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최상욱입니다. 부동산 관련된 또 건설업 애널리스트로 오래 하셨고요. 또 이제 주식 투자 관련된 일도 지금 하고 계시고, 주변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 어느 정도로 느껴지세요? 저는 한국의 재테크 관심이 전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1등 정도요? 네, 압도적인 세계 1등이에요. 그냥 1등이 아니고. 왜냐하면 유튜브 상에서 경제 재테크 채널이 이렇게 활성화된 나라가 예. 세계에 한국밖에 없고, 예. 그 활성화됐다는 건 결국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한국인의 이런 투자와 관련한 수요는 그냥 전 세계 1등 레벨이거든요. 한국에는 경제 채널도 막 구독자 100만, 300만 넘는 이런 채널들이 많지만 외국 어디를 찾아봐도 경제 채널이 300만 넘기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카테고리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경제 유튜버라고 또 아예 호칭까지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리해서 본다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된 투자 수요가 쏠려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상욱 대표님이나 저나 또 경제 투자 관련된 유튜브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 유튜브 카테고리에 경제 카테고리가 없어요. 네, 비인기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뭐 뉴스나 교육 요 카테고리로 설정을 해놓는 게 맞습니다. 있는데, 그 카테고리가 없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나 투자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근데 한국은 너무 크다. 그거 대비해가지고 그만큼 우리나라는 투자와 관련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게 저도 자산운용업에서 오래 일했지만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산운용업은 원래 투자 수요가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 생태계에서 활동한 사람끼리는 약간 섬처럼 작은 그 그룹을 형성하면서 그 안에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그런 정보들이 개인에게 유출이 되면서 개인들도 그런 정보들을 노출받고, 그리고 지금은 개인과 기관 간에 거의 격차가 없는 수준까지 된 거가 이런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냈던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인 레벨에서 이런 투자와 관련한 정보들을 각자 소화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규모와 강도가 정말 유례 없이 커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투자에 관심이 많은, 유독 재테크의 나라가 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돈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없고 전 세계에 네. 다 돈에 관심은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좀 더 치열한 환경이기 때문인데, 이게 치열하다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사회를 설명하는 여러 말들이 있지만, 작년에 피카오 코리아라는 책을 냈을 때부터 한국은 은퇴 현금 흐름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지금의 40, 50대는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중부양 세대로 불리거든요. 자녀들도 취업문이 좁아가지고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자녀들도 어느 정도까지 부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소위 캥거루족이라 지칭을 하고, 부모의 경우에도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40, 50대가 이중부양 세대가 됐는데, 이중부양 세대가 되다 보니 현 40, 50대는 더더욱더 돈이 필요한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과정인 것 같고, 그리고 잘 정리해 보면은 근로 기간은 또 짧거든요. 왜냐면 취직을 좀 늦게 하고, 예전에는 막 20대 후반에 취직했다면 지금은 30 초반에 취직하니까 이미 여기서 5년 차이 나고, 그다음 퇴직은 법적으로는 뭐 61세다 65세다 이번에 바꿔주면 그렇게 바꿔지겠지만은 사기업 기준으로 실질적인 퇴직 연하는 보통 50대 후반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31에서 59까지 생각해 보면은 27, 8년 정도 되는 기간 안에서 은퇴연금 만들고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그다음에 위아래로 또 부양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다 보니까 한정적인 인컴 속에서 이거를 더 불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특히 소비로 다 쓰다 보면은 연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되거든요. 한국의
여러 연금들은 집을 사거나 전세를 갈 때 빼쓰다 보면은 이제 퇴직금도 없고 퇴직연금도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돈을 불려야 된다는 그 압박감을 상시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또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중장년층은 중장년층대로 또 급한 마음에 네. 재테크에 또 과몰입하게 되는 거죠. 네, 그거가 제가 2010년대 중후반에도 그 은행 고객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네. 그분들도 보면 은행이 굉장히 안정적인 대기업이고 근데 은퇴 후 한 5년 정도 남으면은 아니면 3년 이내가 되면 다 집을 사세요. 그냥 집이 그냥 일반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현금흐름 창출하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엄청 적극적으로 취득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이 끊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메이크업할 수 있는 다른 자산들을 취득하기 위해 가지고 부동산 강의를 그렇게 열심히 들으러 오시고 제가 하나증권 소속일 때는 어쨌든 금융계열사 소속이니까 그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강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해보면은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생애주기상에서 주택을 취득하려고 사시는 것도 큰 수요를 차지하지만은 은퇴하시면서 집을 진짜 그렇게 사시는 거를 보면서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은 보통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 집을 팔고 뭐 다운사이징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 좀 있긴 했는데 예. 그건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이거 다 틀린 얘기구나 한국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만약에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그럼 확실히 현금흐름 문제가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십수년째 해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조금씩 뭐 변화의 기조가 있기는 합니다. 뭐 주택연금 가입자들 늘고 있고 하는 거 보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부동산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또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 이번 정부 들어서 627, 97, 11호 네. 대책이 이제 연달아서 3번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좀 시장의 상황이 많이 어떻게 바뀌었었나요? 한번 먼저 되짚어보고 또 평가를 해볼까요? 먼저 올해는 그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스파이크가 3번이나 있었고요. 근데 좀 더 긴 시계로 보면 오늘은 약간 긴 시계를 다루니까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장기 강세라고 하는 3년 이상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초과 강세는 86년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부터는 3번인데 85, 89 요즘에 주식시장에서도 소환하는 그 유명한 85에서 89년이요. 3조 호황 시절. 네, 3조 초호황 시절이요. 예. 그때 주택 가격이 진짜 말 그대로 폭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 아시는 01년, 07년. 01년, 07년은 IMF 끝나고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처음 열어주면서 가게가 주담대라는 유동성 홍수 속에서 집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IMF 이후였다 보니까 전문직 선호 현상 때문에 학군지 선호가 도드라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학군에 대한 밸류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소위 지금의 강남권이 이제 원래도 있었지만은 네. 범 강남권으로 대표되는 학군 밀집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구조화되던 시기가 01에서 07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14년부터 21년인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공급을 혁신적으로 없애면서 이제 극단적으로 없애면서 공급 부족 속에 시장은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수요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여러 네. 규제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상당한 강세로 결국 코로나까지 이어지면서 대유동성 이제 호황으로 이어졌던 14년부터 21년 요 때가 구조적인 강세장이고 현재는 22년에 금리 상승으로 하락을 했지만 그거에서 회복을 했고 네. 그다음에 완만하게 경제 성장률만큼 가고 있는데 종합적으로는 미시적으로는 그러나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잉이라는 그 미시적인 쏠림이 22년부터 굉장히 세져가지고 서울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은 이제 굉장한 구조적인 강세장처럼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 네. 지방에 대한 구조적 약세가 있는 미시적으로 완전히 양분화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올해를 맞았는데 그래서 올해 서울 강세 기조가 있는 속에서 2월, 3월에 토지거래 허가제 풀고 다시 묶는 그런 해프닝 속에 네. 이제 2, 3월에 완전 상당한 랠리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5월, 6월 그 대선하는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금 정책 쓰지 않겠다 등등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우호적인 발언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안도 랠리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5, 6월 달에. 그래서 결국 627이 나왔고 6월에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627이 나왔고 그리고 한 2개월 정도 안정적이었다가 97 공급 대책을 보고 나서 시장에서는 97 공급 대책으로 공급이 별로 없다는 건 인식을 한 다음에 9월 둘째 주부터 다시 랠리를 일으키기 시작해가지고 10월 둘째 주에 추석을 끼고 슈퍼 랠리를 갔죠. 주간 0.5까지 갔으니까 한국 역사에서 가장 세게 올라간 겁니다. 추가 규제 나오기 직전에. 네, 그래서 결국 10.15라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담은 거래 규제를 낸 거고, 근데 거래 규제는 기업으로 치면은 법인세를 높였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고 유동성 규제 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시적인 정책이거든요. 한시적인 정책인데 결국 시장에서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3년부터 시장은 서울과 비서울로 완전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울과 비서울로 양극화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22, 3년부터 초저출산과 한국의 이제 2040년대부터의 장기 성장률이 제로로 갈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선반영이 되고 있는 네.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자산들을 다 처분하고 서울로 오는 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부의 모토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무브지만은 1차적으로 나타났던 머니무브는 지방에서 서울로의 머니무브가 먼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강세가 쫙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을 내는 거니까 어떤 정책을 낼 것인지를 이제 10.15 이후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래 규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책이 나왔을 때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갈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나왔을 때 그냥 현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를 간략히 요약하면은 서울로의 머니무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한국 부동산 전체로 보면은 결국 지방 소멸이라든가 지방이 건강한 경제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런 큰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은 미시적인 지방 투 서울로의 머니무브는 이어질 거고요. 그러면 서울 부동산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방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냐가 첫 번째 꼭지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게 부동산을 결국 사게 되니까 보유세 관련한 건데 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들은 보유 부담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보유세를 어떻게 고치겠다는 컨센서스는 있고 그 보유세가 발표되는 수준이 97이랑 비슷한 건데요. 수준이 생각보다 높다면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진심이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부동산이 일부 조정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발표를 했는데 97처럼 생색은 냈는데 근본은 하나도 없는 형태의 정책이 나온다면은 보유세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머니무브, 서울로의 머니무브를 막을 수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시장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끝날 때만을 기다리면서 돈을 비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급도 마지막에 공급인데 결국 이 사단은 최근의 사단은 97 공급 대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97 공급 대책이 공급이 빈약했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것을 만회하는 수준의 혁신적인 공급 대책이 있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혁신적인 공급 대책을 제때 내지 못한다면은 또 여전히 그러면 그냥 공급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거래는 불편하지만 토지거래 허가제는 언젠간 풀릴 것이고 언젠가 풀린다면은 그때 그냥 주택을 다시 취득하면 이제 서울권 주택을 취득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시장에 여전히 팽배할 거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갖고 있는 이런 생각 대비 얼만큼의 대책을 내냐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도 이제 공급 대책인데 그 두 번의 수요 억제책, 한 번의 공급 대책. 그런데 이제 최성욱 대표님이 그동안에 밖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오히려 그 수요 억제책보다 공급 대책을 더 많이 비판하시더라고요. 네, 97은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았는 데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작은 그 이제 계획이 나왔어가지고 사실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했던 거는 역사적으로 한국 부동산 그러니까 86년 이후 역사에 두 번밖에 없는데 92, 94년 1기 신도시 그다음에 2010에서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하고 보금자리 지었을 때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약 3에서 4년 정도 되는 상당한 기간의 주택 가격의 안정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락을 유도할 정도의 강력한 공급이었는데 97 대책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신도시 정책이랑 비교해 보면은 아무런 맛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착공 기준으로 뭐 135만 원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한쪽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있었던 서울의 그린벨트에 대한 그 보존에 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서울 주택 가격이 너무나 올랐었던 거를 그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지금이라도 풀어서 보금자리 주택지를 적극적으로 짓고 10년간 150만 원 짓자 한 정책하고 네. 한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도심 내 유휴 자투리탕 써가지고 주택 공급하면 부동산 시장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정책의 무게나 내용이 완전 다르잖아요. 한쪽은 장기적인 대책이고 그다음에 이쪽은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그냥 끌어쓰자 이런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냉정하게 비판한 거고 저는 97 대책을 그래서 공급 대책이 아니라 97 무공급 대책이라고 좀 비판했었는데 결국 97 무공급 대책이라고 시장이 인식을 했고 그래서 제가 원래 시장을 항상 좀 하락 안정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97 대책 나오고 나서 이건 못 잡는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냥
말 그대로 랠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묶어놓은 상황이고 이 랠리의 기저에 있는 이 분위기와 요 흐름을 캐치하고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지 않는다면은 그냥 주택 가격 안정화는 굉장히 요원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삐 채워서 묶어놨는데 언제까지나 묶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물론 정부도 이거 뭐 조만간 뭐 연내 뭐 발표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요즘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다시 나와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그냥 전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를 그냥 결국은 정책이 한번 냈다가 실패하니까는 그 97을 보완하는 정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97 대책 냈는데 이제 안 되니까. 6주간 슈퍼랠리 하니까 아 이거 공급이 이대로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공급안을 찾아내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그린벨트부터 시작해서 국방부 유휴부지부터 시작해서 5만 걸 다 꺼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기저의 그 밑에는 이미 97 나오기 전부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인지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국토부 관료들이 이런 그러니까 새 정부의 신임 국토부 관료들은 이런 인지 체계가 없다. 굉장히 그냥 평이한 시장처럼 오해하고 있다. 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근데 또 이게 강력한 공급 정책이 나오려면 그린벨트 해제 뭐 일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풀어야 될 테고 그래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발표가 나와야 시장이 좀 받아들일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한국 주택시장 역사상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시장 안정을 달성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거든요. 저희가 실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재건축 재개발 저희가 신도시를 짓겠다고 하면은 그 신도시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데 네. 그게 주택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동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겠다 그러면은 다들 반대하십니까? 다들 찬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을 앞둔 사람들 입장에서요? 네, 그 단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네, 옆에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럼 왜일까요? 주택가격 하락 안정되니까 하락 안정될까봐 쫄아가지고 찬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오히려 주택가격 부양에 도움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는 찬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주택가격의 하락 안정을 유도하고 어떤 대책이 하락 안정을 유도하는 것처럼 한 페이크 실제 가격 부양 정책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치인들은 표를 받고 싶으니까 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해야지 시장 안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 저 좀 찍어주세요. 이런 거를 지금 지자체장들 후보자들은 서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주택시장 주택가격 안정 목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작동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별 아파트 단지에서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소멸 문제랑 서울로의 머니 부부 문제를 개별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푼답니까? 그 다음에 서울의 도시기능 집중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능이 97년 IMF 이후부터 전문직 선호 현상이랑 의대 선호 현상이 그때부터 본격화됐는데 약 25년간 쌓인 이 사회의 전반적인 심리와 기저를 개별 아파트 단지 용적률 한두 개 풀어준다고 뭐 10개 풀어준다고 이게 풀리는 문제입니까? 구조적으로 바뀌어야지. 근데 최근에 약간 좀 달라지는 거는 예를 들면 공대생들이 네. 그러니까 이과생들이 이제 의대만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과학기술적으로 가라고 이런 유도하는 거를 새 정부가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수년간 이상 누적되고 이쪽에서 엄청난 성과가 나와야지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쌓인 게 많다 이 말이죠. 여튼 정리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거나 네. 그린벨트가 풀고 폭탄과 같은 공급이 있거나 아니면은 보유세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은 있었을지언정 구조적인 하락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국에 구조적인 하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분간의 기간에는. 여기서의 당분간은 2035년 정도까지인데 그때까지는 구조적인 하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안정적으로 이 시장을 끌고 가냐 아니면은 여전히 과열의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서 이제 이 부동산으로 돈이 계속 쏠리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역설적으로 돈이 안 도는 부동산은 이제 상당한 유동성을 파킹시켜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 생산에서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걸 갈 것이냐의 그냥 갈림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11호 대책 나오고 나서부터는 또 서울 시내에서는 또 거래도 어렵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 막 묶여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 지금 답답함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 참 고민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10.15 대책 그 자체는 거래하지 말라는 대책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는 그냥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1015는 다음에 나올 걸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는 그냥 제 생각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거래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시장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저희가 주식으로 비유하더라도 결국 이익이 좋아지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그 해자가 커지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이 되는 건데 그 근본을 건들지 않고 거래만 어렵게 말 그대로 그냥 증권사 어플이 한국에 있는 모든 증권사 어플이 한 달 동안 그냥 다 꺼진다.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 거래를 못 한다. 그렇다고 해도 그 기업의 고고한 가치가 뭐 훼손이 되거나 박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10.15 대책은 이거랑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나오는 후속 대책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돈이 증시로 많이 돌아오도록 하겠다, 유입되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또 정책 목적, 예, 목표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런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세요, 혹시? 아니요. 지금은 아직 안 일어나고 있다고 아직 아니에요? 생각해요. 예, 내년에 일어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머니 무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결국은 돈은 수익을 찾아서 가는 건데요. 네. 지금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이 부동산보다 아주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배당분리 과세를 통해서 내년에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당분리 과세 최고 세율이 25%로 컨펌이 되면은 그리고 3월까지 20%가 되면은 그러면은 큰 돈들이 많이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머니무브의 이제 본격적인 시장 그걸 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정성적으로는 어떤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예전에는 뭐 살 부동산이 없는지를 좀 서칭을 많이 하셨다면은 지금은 그거를 주식으로 돌릴까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진 것을 보면은 그 기반은 마련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제 주식이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새 정부가 주식시장을 민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장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주식시장도 지난 10년간 내내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외국으로 계좌 이민을 가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이미 많이 늘어난 상태였는데 근데 부동산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브레이크가 밟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국장으로의 머니무브가 조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배당분리과세 제도가 통과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은 구조적으로 큰 돈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부동산 건물 쪽에서 이제 그 대체 투자 쪽 4년 정도 그 위원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삼용 오피스 건물에서 목표하는 그런 기대 수익률을 주식에서 너무 충분하게 달성할 수가 있고 개인 기준으로도 지금의 소득세 대비해서 배당분리과세가 통과됐을 때 소위 말하는 세후 수익률이 진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큰 건물 팔아서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머니 무브는 내년에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갖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는 게 기대 수익률이 더 클 것이다. 네. 이 방향으로 또 특히 내년에 갈 수 있다는 네, 거. 맞습니다. 같이 읽고 있는 책은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라는 이야기인데 네. 사실 이 책은 부동산 이야기보다는 금융 투자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렇죠? 네, 그 제목처럼 국내 자산을 다루기보다는 해외 자산을 다루는 책이고요. 그리고 국내 자산을 다루기보다 해외를 다루는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머니무브가 지방투 서울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지방투 서울로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지방 입장에서 보자면은 지방의 장기 성장률에 대한 신뢰가 좀 내려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서울을 포함하는 그 수도권에 대한 장기 성장의 전망이 좋은 거고요. 그런데 시계열을 더 길게 뒤로 빼면은 수도권에 대한 장기 성장률 전망도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건데 결국 그때는 이제 외국으로 가야 되는 건데 저희가 단기에 투자하는 뭐 개인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투자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기적인 시계열을 미리 반영할 필요는 없지만은 저희가 연금성 계좌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개인연금과 관련한 연금저축펀드 같은 거, 그리고 그다음에 퇴직연금과 관련한 IRP 이런 것들의 연금성 자산들은 지금 40대라 하더라도 20년 이상 투자하는 거고 30대면 30년 이상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자산들은 지금 해외로 이미 가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연금성 자산들은 해외 비중을 좀 높여놔라. 그런 이론 체계하고 그 왜 그런지를 좀 다뤘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은지를 다뤘고요. 그리고 제가 달러 자산 1억이라고 한 건 달러 자산이라고 한 거는 그런 맥락에서 다룬 거고요. 장기성 연금성 자산은 달러 자산으로 채워두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1억이라는 금액은 지금 그 1억이 60대 1억과 30대 1억은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책에서는 편의상 45세 기준 1억이거든요. 네, 그래서 45세 이하인데 이미 1억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분은 재테크 끝났어요. 그러니까 은퇴 현금을 이미 끝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20년간 복리 투자를 했을 때 그 완성되는 미래의 명목 금액이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크거든요. 게다가 요새는 다 환율을 공감하시겠지만 올해 시작할 때만 해도 1,480원, 1,430원이었는데 연말 정도가 되니까 결국은 1,450원이 중단이고 1,400 그러니까 1,430원 기준으로 아니면 50원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잡아야 되고 이런 시대가 됐는데 연마다 이제 장기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률에 대한 할인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환율이 약해질 것 같고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결국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면 다 해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성 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책에서 개인형 IRP 같은 거나 연금저축펀드에 연간 1,800만 원씩 넣을 수 있는데 그 1,800만 원을 20년간 복리 투자하게 되면은 그게 한 8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고 10% 정도 복리 투자하게 되면은 10억 5천 정도 되는데 10% 투자가 말이 되냐 이렇게 하는데 S&P는 장기로 9% 수익률을 줬고 환은 연 2%씩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 실질 계산은 11%가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거의 한 10억 가까운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 되는 돈을 20년만 굴려도 지금 빵원이어도 그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돌리고 나서 저희가 7%만 찾았어도 8%는 돌아가니까 그 돈은 영구히 성장하는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장기 복리 투자를 하시는 거를 그 방법론이나 아니면 그런 숫자들을 제 책에다가 좀 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금성 자산, 더 훗날을 준비하는 자산일수록 해외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고 이것도 어쩔 수 없는 머니 무브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 네.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미국의 그 지수형 ETF, 네. S&P 500이나 나스닥 네. 관련된 ETF 많이들 투자하시잖아요. 네. 그게 그냥 가장 간명한 방법이라고 보세요. 가장 간단한데 앞으로 저는 그런 지수형 ETF, 소위 패시브 ETF를 그냥 그대로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지수만 따라가는 것보다는 네. 그러면요. 그 지수만 따라가는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지수만 따라가는 시대는 2009년부터 열렸는데 2023년을 기준으로 그냥 사실상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패시브 이전에 시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09년부터 지수 시대가 열렸으니까. 그러면은 2009년부터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스트리트, 인베스코 이런 회사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무슨 시대였냐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거 뭐 중국의 역사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 소위 액티브의 시대였거든요. 네. 대액티브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액티브 펀드들이 굉장히 유명했었다가 리먼 사태 이후로 펀드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지수형 ETF 시대가 열렸고 근데 23년부터 저는 다시 이런 액티브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액티브의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를 따라가는 게 안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지수를 따라가도 그것이 곧 초과 수익을 의미했는데요. 지금은 지수를 따라가는 것은 절대 초과 수익을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과 수익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벤치마크라고 하는 그 지수가 추종하는 것 대비 초과 수익을 말할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뭐 국내에 투자하는 것 대비 뭐 미국 시장에 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 결국은 기준 대비 초과하면은 초과 수익인데 그러니까 지수를 따라가던 패시브 시대는 이런 거였어요. 그냥 액티브하게 주식을 운용해도 지수를 이기기가 어려웠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액티브하게 주식을 운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였거든요. 예. 그런데 23년부터는 지수를 따라가는 것보다 액티브하게 주식을 운용하는 게 성과가 훨씬 높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러면 09년 이전에도 액티브가 패시브보다 좋았고 09년에서 23년은 패시브가 액티브보다 좋았고 23년부터는 액티브가 패시브보다 좋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 혁신이 있는 기간에는 항상 액티브가 유리하거든요. 네. 혁신 기업을 잘 많이 샀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고 이제 과거 90년대 혁신은 소위 PC 혁신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혁신은 AI 혁신이기 때문에 AI 혁신은 상당히 많은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지수형 ETF를 통해 가지고 해외 자산 사시는 것도 좋은데 액티브 ETF를 섞어서 사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액티브를 완전히 믿지는 못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지수형 반, 액티브 반 이렇게 사시면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지수형은 뭐 S&P 500, 나스닥 정도는 알겠는데 액티브는 뭐야?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기존에 많은 분들이 액티브하게 직접 투자를 좀 하시고 지수형으로 뭐 펀드나 이런 거 간접 투자도 이렇게 하셨던 건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액티브는 어떤 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ETF는 그 매주 월요일에 거래소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 ETF의 성격을 적어주고 있는데 패시브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그대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근데 액티브 ETF는 지수 추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운용력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펀드 같은 건데 근데 한국에서는 어떤 규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캐시우드 같은 그런 사람이 아크라고 하는 ETF를 펀드처럼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가 있으니까 본인은 101등부터 200등까지 다 사버리고 이런 식으로 막 운용을 하시는데 아니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막 사고 하는데요.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이제 제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액티브 ETF라고 해도 100% 자유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를 70% 추종하고 30%의 자유도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관계수 0.7을 지키라고 하는 룰이 있어가지고 한국의 액티브 ETF는 소위 말하는 잡종 상품이 돼버렸습니다. 글로벌과 비교하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냥 잡종 상품이 됐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그래도 지수를 0.7 따라가니까 네. 패시브 ETF를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기 어렵진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비교를 드리는 게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미국 지수들이 여러 개 있고 지수형 ETF들이 여러 개 있고 SPY부터 뭐 IVV 뭐 이런 ETF들이 있는데 SPY가 좀 유명하니까 SPY의 한국 기준 실적은 이게 환율을 환산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3년 누적 실적으로 보면은 S&P 500은 환율 누적으로 보면은 약 75% 정도 3년 기준 상승을 했습니다. 본주는 이제 75%까지는 아니지만 본주는 이제 환효과 좀 고려하면은 50% 언저리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3년간 0.7만 추종하고 30%는 액티브하게 운용한 그 S&P 500 액티브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S&P 500 액티브의 상품 이름은 그게 아니라 다른 거지만은 그거는 160% 났으니까요. 3년 누적으로 환율 다 고려한 거를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소위 더블이 난 거고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제일 유명한 게 QQQ라고 하는 미국 상장 ETF인데 네. 그 나스닥 100 추종하는 ETF 그 액티브들은 한국에서 이제 삼성 액티브랑 타임폴리오에서 내고 있는데 그런 ETF 상품들은 3년 누적으로는 나스닥은 지난 3년간 너무 올라가지고 환율 고려하면은 이제 한 130%씩 떴는데 그런 ETF들은 270%씩 떠 있어요. 그래서 10,000원에 출시한 게 지금 37,000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어차피 ETF 출시할 때 10,000원에 출시하는데 네. 지금 30,000원 후반이라는 거는 얼마 전에 거의 40,000원이었는데 그러니까 39,000원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플러스 290% 났다는 거니까 그런 엄청난 성과가 났거든요. 물론 나스닥 지수도 15년 전에는 10,000원이었는데 지금 환율 고려한 나스닥 지수는 15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이것도 15배 이상 올라갔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는데 이것만 갖고 있어도 좋지만 이거를 액티브로 갖고 있다면은 15만 원이라 30만 원 됐다는 거니까 그럼 10,000원이 30만 원 됐다는 거니까 15년 기준으로요. 그러면은 이런 거가 장기 투자와 복리 투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라 가지고 연금성 펀드에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런 데다가 담아두시면은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수를 더 앞설 수 있는 방식으로 같이 또 절반 정도는 네. 버무려야 한다. 네. 라는 말씀이시고. 네. 근데 이제 책에서도 좀 뼈 때리는 말씀을 많이 좀 하시는데 물론 평소에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만 주식 공부해야 한다. 이 공부해야 한다라는 걸 또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네. 저는 주식 공부를 개인이 하는 거가 예.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까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공부는 이제 주식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주식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산업과 유관인 사람들은 공부할 필요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하고 이제 이건 자기 일이니까요. 그러나 주식과 하등 무관한 뭐 개발에 있다거나 반도체 회사를 다닌다거나 자동차 회사를 다닌다거나 공공기관 다닌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요즘에 너무나 주식 공부를 깊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식 공부는 근데 역설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은 이쪽은 그 소위 금융회사로 대표되는 주식 자산운용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부의 강도와 깊이와 쏟는 시간 자체가 소위 100만 시간 이론처럼 쏟잖아요. 이게 1만 시간 이상을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 1만 시간 이론처럼 뭐 하나의 네. 전문가가 되려면 10,000시간 이상 연습하라 이런 거. 어느 정도냐면은 아침 6시부터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세미나를 제 기준으로 하루에 6개에서 7개의 세미나를 소화했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들이고 펀드 매니저는 저와 같은 애널리스트를 600명을 알고 있는데 그 600명의 애널리스트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세미나를 듣고 인하우스 리서처들의 리서치 의견도 받고 자기들끼리 저녁에 또 회의를 하는 거를 10수년 넘게 해왔는데
이게 소위 풀데이를요. 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수준의 그 접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조금 맡기면 되는데, 마치 비유하자면은 저희가 버스 운전 배운다면 할 수 있지만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운전을 하는 것보다는 버스비 내고 버스 타는 게 더 편한 것처럼 결국은 어떤 서비스 전문성은 그냥 비용 내고 거기 그냥 타면은 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금융상품 비용은 싸요. 심지어 부동산 중개만 해도 0.5% 받는데, 이제 이런 액티브 ETF는 돈을 불려주는데, 그러니까 중개는 내가 사겠다는 거 너 팔 거 중개해 주세요. 중개만 해도 0.5를 받는데 ETF들은 돈을 불려주는데도 0.5를 받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싼 서비스업이거든요. 한국에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 그냥 수수료를 내고 그냥 좋은 상품을 사면은 되고, 그 좋은 상품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실력을 믿으면 되는데, 제가 패시브 ETF가 갖고 있는 좀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패시브 ETF들은 지수를 복제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어떤 능동적인 대응이 없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내깔려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상품 기획하고 출시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수가 복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과거의 펀드나 지금 액티브 ETF나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운용력이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운용력을 못 믿는 거죠. 시장에서는 잘 못 믿고 있는 건데.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근데 한두 개의 개별 기업은 더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걸 저는 운전으로 비유하는데, 네. 자기 동네, 자기 아파트 주변의 길은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그 차는 자가용 타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모르는 동네 아니면 고속도로나 모르는 길을 가게 될 때 내비를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도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를 의존하잖아요. 그러면은 투자도 똑같은데, 내가 아는 산업이 있고 모르는 산업이 있는데 모든 산업을 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운용력들은 모든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스터디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전문성을 좀 믿고 맡기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투자 공부를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자기가 아는 쪽에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 공부가 필요한 거고, 모든 섹터까지는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를 줘라. 그냥 외주를 주시고 내가 아는 거에 좀 집중해가지고 집중 투자를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자기 주체성이 되게 강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그래서 뭐 전자제품 사고도 사용 설명서 잘 안 읽어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투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특히 이분들이 이제 장기 투자보다는 또 트레이딩, 샀다 팔았다 하면 더 수익이 더 많이 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네, 저는 그래서 그거를 부동산처럼 투자하라고 책에도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부동산도 뭐 부동산 시장 좋아질 때 갭 매수하고 여러 채 사고 다시 팔고 갈아타고 이렇게 한 사람하고, 그냥 서울 아파트 한 채 분양받을 때부터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유지한 사람하고 후자가 성과가 훨씬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취득세, 양도세 등등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결국 그냥 과세 이연된 상태로 계속해서 누적해서 가는 것이 압도적인 성과를 자랑을 합니다. 저는 자주 얘기를 해요. 2021년에 제가 그 전세 들어갈 때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매도자는 84년 수분양자였고 5,300만 원의 분양을 받은 것을 26억 5천에 매도했고요. 그 다음 17년에 제 지인이 반포에 있는 아파트 살 때 그 사람은 5천만 원에 분양받은 거를 이제 45억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 잠실에서 종종 얘기하는데, 잠실 쪽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수주 영업을 대학생 때 했잖아요. 근데 그때 99년에 재건축 전에 있는 아파트를 1억에 샀던 제 친구가 이제 그거를 올해 33억 원에 매도를 때렸습니다. 99년에 사가지고 2026년에 33배를 띄워가지고 매도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좋은 자산을 사가지고 장기 복리 투자하면 된다는 걸 저희 부동산에선 다 경험하고 있는데, 주식은 마치 빈번한 매매를 해야지 좋다는 되게 착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좋은 자산을 장기 투자해야지, 부동산도 지주택 같은 거나 지산 생수 장기 투자하면 망하는 건 똑같걸랑요. 결국은 좋은 자산을 사서 장기 투자하는 거는 망고의 진리인데, 예. 본인이 막 지주택 사고 엄한 거 사고 아파트를 사고 지산 사고 생수 사고 지방소멸 도시에 있는 거 가가지고 갭 투자 해놓고, 아니면 나홀로 단지 세대수 잡고 거래도 안 되는 걸 사놓은 다음에 왜 장기 투자했는데, 그 안 좋은 자산에 장기 투자하니까 시간이 썩은 거고, 좋은 자산 장기 투자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 시간의 가치가 자산에 녹아 들어가 가지고 자산 가격의 상승을 복리 효과로 얻을 수가 있걸랑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자산을 선별하는 눈이 되게 필요하고, 그런 거를 잘 고르는 훈련이 필요하지, 그냥 아무거나 샀다 팔았다 하시지 말아야 되는 거는 주식과 부동산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식 투자도
부동산처럼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식을 못할 수가 없다. 이미 주식을 잘할 수밖에 없는 자질을 다 갖고 있다. 그런데 개인들이 부동산으로는 성과가 한참 나셨는데 주식으로 성과를 이렇게 못 내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못 내는 이유는 주식과 부동산을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주식과 부동산은 사실은 아주 흡사한 성격이 있고 그 흡사한 성격에 맞는 대응 방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소위 주식과 관련한 영화를 그래서 저는 많이 싫어하는데 예. 작전 같은 영화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관련된 영화가 좀 부정적으로 흐르죠. 무슨 뭐 또 대단한 뭐 샀다 팔았다에 뒤에 뭐 세력이 붙어 있고 막 이런 영화로 많이 나오는데 이 현실은 그냥 기업이 이익이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고 뭐 장기 성장하고 뭐 이런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묻어놓는 그 장기 투자라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무엇에 어디에 장기 투자하는가? 좋은 자산에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도 책에서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자산이 결국 미국 자산이었고 미국 S&P 지수였다 보니까 S&P 지수를 베이스로 하는 형태의 자산에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연금성 자산이죠. 연금성 자산, 그런데 장기 투자하는 것이 그냥 정답입니다. 또 이게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측면도 있는데 왜 많은 분들이 증권사 계좌에 관심 종목 지정해서 이렇게 선별해 놓잖아요. 네. 이것도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관심 종목을 나눠 놓는 것도.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 시장은 결국은 성장의 속도에 따라서 그 평가 방법론이 달라지는데 저성장 기업은 보통 인기가 없고 네. 중성장 기업은 시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지금 실적들이 잘 나오니까. 근데 고성장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꿈 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숫자 하나도 없는데 꿈이 큰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형태의 기업을 크게 보면은 결국 네 가지 카테고리 아니면은 저성장 아니면 성장 중 꿈 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성장의 속도로 저는 카테고리를 나눠 놓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눴냐면은 조선 섹터, 방산 섹터, 반도체 섹터, 바이오 섹터, 화학 섹터, 건설 섹터, 금융 섹터 이렇게 나눠놔요. 그러니까 업종으로 나눌 게 아니라 네, 왜 성장 업종으로 속도로 나누시죠? 나누라. 여러분이 뭐 저기 업종 분류 체계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매니저도 다니는데, 저희가 살려는 거는 성장주를 살려는 건데 성장주를 살려는 건데 성장의 속도가 두 자리냐, 소위 성장의 속도가 4에서 8%냐 12에서 20%냐, 성장 속도 30% 이상이냐, 아니면 지금 성장이 아니라 꿈 기업이냐로 카테고리를 나눠놔야 그 성장 중인 기업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가령 같은 회사들 안에서도 그게 게임 산업이든 건설 산업이든 반도체든 어떤 섹터든지 간에 그 섹터 안에서도 주가는 굉장히 스윙이 심하거든요. 네. 그 편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편차가 무시돼 왔죠. 패시브의 시대에는. 그냥 어차피 지수가 다 똑같이 사니까 무시돼 왔는데, 액티브의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겁니다. 엔비디아 지난 5년간 엔비디아 갖고 있는 펀드랑 갖고 있지 않은 펀드랑 성과 차이가 막대하게 나고요. 그렇죠. 그냥 엔비 팔란티아를 포함한 그런 AI 묻은 기업들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는 엄청난 성과 차이가 나는데, 그 엄청난 성과 차이는 결국은 좋은 기업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 것. 그리고 올해 코스피도 똑같습니다. 올해 코스피도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지만은 네. 결국 근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는 사람은 다 언더퍼폼이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완전히 많지 않으면은 지수 올라간 것만큼 못 따라간 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펀드도 많이 졌어요. 예. 근데 역설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갖고 있었던 데들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되게 양호했고, 그렇다 그 얘기는 지금 시대는 다시 약간 액티브의 시대로 변하고 있는데, 그냥 지수만 갖고 있어도 좋다는 걸 넘어서 가지고 좋은 기업들을 선별하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 시대로 점점 가고 있고, 그래서 과거처럼 그냥 지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년은 더 그럴 것 같은데요. 뭐 이제 그런 변화에 미리 좀 앞장서시기 위해 가지고 제가 책에서 막 책을 내고 나서 액티브 ETF 부록을 또 써가지고 책 내신 분들 뒤에 날개에다가 그 QR코드를 찍을 수가 있는데, 그 QR로 들어오신 카톡방이 계세요. 제가 한 1000분 넘게 계신데 거기다가 그 액티브 ETF 관련 영상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글을 또 새로 써가지고 부록도 추가로 발행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상 또 한 번 더 발행하고, 그래서 이거 완전히 그 게임처럼 발행했거든요. 최초 1.0 버전, 1.1, 1.2, 업그레이드 1.3. 해가면서 네, 그래서 DLC를 무료로 계속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DLC라면 이제 다운로드 코드. 네, 게임 지금 다운로더블 용어입니다, 컨텐츠를 계속 풀었는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도 또 추가 인쇄를 들어갔는데요. 그 부록으로 냈던 거가 부록이 있다 보니까 두 개로 쪼개져가지고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네네. 한국은 또 합쳤어요. 그래서 제 인쇄할 때 또 합쳐가지고 이번에 또 추가 인쇄를 찍어가지고 한 번에 다 봐라.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처리까지 다 했어요.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은 사실 그 취지는 성장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주식에서는. 성장주에서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 또 사실은 이제 성장주는 성장의 속도가 늦춰지지 않는가를 또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네. 거고요. 그래서 또 그게 어려우면은 그냥 액티브 ETF 네, 형식으로 맞습니다. 투자를 하라. 그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항상 거고. 직업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쯤에서 최근에 그 환율 이야기랑 좀 맞닿아 있는 측면인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450원 넘어서 60원 뭐 이렇게 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물이 반잔 차이는 걸 보고 또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이거 너무 부정적이다. 또 어떤 분들은 밖에서 결국에는 벌어올 돈들이다 네. 라고 보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빠져나간 것 자체는 1년 단위로 결산하는 한국 성장률에는 부정적이죠. 근데 결국 돌아올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그냥 권장할 만한 사항입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환율 상승 요인이 이게 서학개미의 그 위력이 너무 세서 이렇게 환율의 상승 압력을 영구적으로 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월 단위로 우리나라의 해외 주식 직접 투자액이 60억 불 이상인데 이거는 무역 수지 흑자 규모의 약간 그 수준에 육박하거든요. 한국 전체 산업의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지금 800 몇십억 불인데 지금 월 60억 불씩 따라가고 있으니까 거의 부틀락 말락이고 그래서 미래에는 개인들이 미국 주식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은 이게 넘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돈만큼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근데 그게 네. 단순 유출이 아니라 어찌됐든 투자 성격이라는 네, 거. 투자 성격으로 구조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우리나라 국장을 완전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그냥 한국에 막 매월 40억 불씩 계속 들어오면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메이크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튼 이런 기조는 추세적으로 나올 거고요. 전 종종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담았지만 일본도 90년대 92, 93년에 소위 일본 경제가 터졌을 때 그때 일본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 해외로 나가야 된다? 아니다. 일본에 있어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늦게 나가면 나갈수록 결국 환전 금액이 작았습니다. 그 시기에 미리 나가 있는 것이 훨씬 좋았었걸랑요. 그러니까 좀 늦게 나갔을 때 환율이 좀 불리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같은 금액을 하려면은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1,450원일 때 1달러 사는 거하고 나중에 1,650원 돼서 1달러 사는 거하고 뒤에가 불리하니까 지금 기준으로 환율이 1,450원 너무 높지 않아요라고 할 수 있는데 단기 환율은 저도 잘 모르겠고 단기는 전망 자체가 어렵지만은 환이 이렇게 약세가 되는 배경에는 구조적인 원화 유출 압력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지방과 수도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수도권에 2045년 이후에 그 성장률 제로와 마이너스로 내려간다는 그런 모형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대로 꼭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이 제로 성장,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구나. 그러면은 30년 이상의 장기성, 연금성 자금들은 뒤로 좀 빼놔야 되겠다. 이러면서 외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은 결국은 이거는 개인들이 막는 것이 아니라 3년 이상의 장기 성장에 대한 어떤 모델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외국으로의 그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를 매력적으로 만들면 네. 국내 증시로 상대적으로 좀 전환이 될 거니까 외국으로의 유출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 배당금을 받아오면 또 배당금이 유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배당금마저 또 미국에 재투자한다라는. 근데 그 자금들이 한국 또 분들은 주로 꿈주식에 투자하니까 배당이 없습니다. 네. 성장주는 또 배당 많이 안 주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최부심 최성욱 대표와 함께 읽고 있고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직접 낭독을 네.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60대 10억보다 30대 1억이 더 부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 은퇴를 할 때 몇 억이 있어야 은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몇 억이 있어야 상위 10% 부자다. 몇 억이 있어야 상위 몇 퍼센트 부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는 나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비교 기준은 본인 연령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말로 30대에 30살 정도 됐을 때 진짜 1억 정도를 모았다면은 그분은 정말 60대 10억을 모은 것보다 훨씬 큰 포텐셜이 있다고 바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그 절대적인 금액 자체만 왜 나한테 지금 그 금액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장기 복리 투자와 장기 성장 자산에다가 그냥 시간을 투입하게 되시면은 결국 그 연령이 됐을 때 그 돈 이상이 달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30대, 40대 분들이 지금의 50대, 60대 분들과 금액을 명목 단위로 그냥 애플 투 애플로 비교를 하면서
내가 돈을 덜 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게 한 4답을 5답을 차이가 나도 내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복리 효과와 장기 효과의 그 승수 효과 부분은 책에 자세히 서술해 있으니까 시간의 그 힘을 믿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돈에 시간 묻으면 그게 크게 이제 늘어나는 거걸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간의 수익률에 쫓기지 말고 그렇죠. 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투자. 그런 취지를 또 이 책을 통해서 담고 계시고요. 오늘 별책부록은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